자, 봅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근현대사 부분을 진행해 가도록 합시다. 근현대사, 우리가 어제는 이제 정근대사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현대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사 부분은 여러분들아 전체 20문제 중에서 보통 한 5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7개씩 그죠? 이렇게도 등장이 됐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저번에 수업할 때도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8차 교과과정을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교재에 보면은 정근대사에 비해 근현대사 비중이 7차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점차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라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반반씩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보통 한 6개 내지 7개 요 사이, 그러니까는 요 사이에서 보통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학원 근현대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근현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크게 3가지의 파트가 담겨 있다. 하나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요, 개항을 전후한 시기, 즉 여러분들아 근대 전개라고 하는 부분이 한 파트 나옵니다. 이 근대 전개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 조선 후기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게 순조, 헌종, 철종 요 3대 60년간이거든. 그래서 철종 임금을 끝으로 이제 고종 임금이 즉위를 해. 요 고종 임금이 즉위한 게 1863년입니다. 그래서 이 1863년 고종이 즉위를 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이제 아버지가 실세가 되는 요 시기부터 해가지고 1910년 그 나라 국권이 비탈될 때까지 가 한 파트입니다. 이게 근대 정계라는 부분이고요. 이 근대 정계의 여러분들의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해서 4가지 주제로 정리가 돼. 주제는 4가지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문제의 거의 한 90% 이어서 나옵니다. 되겠죠? 그지? 사실 사회사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요. 경제나 문화 파트에서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일제강점기죠. 일본에 의해서 결국에 그 나라 국권이 비탈이 되고 난 이후 해방될 때까지 이제, 그래서 1910년부터 해서 45년까지의 내용이 3파트로 붙어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시기별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요 30년 동안의 일제 식민 지배, 요 기간 동안에 일본은 요 10년 단위로 끊어가면서 그들의 식민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민 통치 방식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방식도 바뀌어가거든. 그래서 시기별로 나타나는 일본의 식민 통치의 모습, 그 다음에 시기별로 나타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문제는 쉬운 문제를 내면은 시기를 물어보는 거야. 10년대 일제식민 통치 방식을 써놔놓고 이 시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아닌 거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주로 이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아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현대사죠. 현대사는 1945년에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지. 그죠? 그러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현대사 부분이야. 그래서 이 현대사는 여러분들아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은 이 현대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전부 다 그냥 뭘로 보면 되니? 이거는 공화국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승만의 제1공화국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제6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공화국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근대사에 비해서 분량은 훨씬 작습니다. 대신 몇백 년 된다. 분량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아 요 부분에서 나오는 문항 수는 그렇게 작지는 않지.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좀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근대사는 키워드를 위주로 해가지고 외우시고 나머지들은 여러 번 읽으십시오 라고 그랬잖아. 계속해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근현대사는요 애초에 가면서부터 외우십시오. 알았지? 특히 연도 같은 거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가지고요. 그죠? 막 요래 일어났네 라고 보시고 난 다음에는 문제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데 답을 잘 못 찾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항상 하는 말이 뭐야?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더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게 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얘는 애초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외우면서 가세요. 그래봤자 분량 얼마 안 됩니다.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외우면서 쭉 와가 이까지 끝나고 돌아가는 시점이랑, 그지? 여러 번 읽으면서 쭉 갔다가 정건돼서 돌아오는 시점이랑 거의 뭐 비슷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외우면서 가세요. 외우면서 돌아가서 돌아왔다. 얼마 시간 안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처 까먹기 전일 거야. 그럼 또 외우면서 또 내려가세요. 알았지? 그지? 요렇게 반복을 해 나가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 따기는 그게 훨 편할 거야. 됐지? 그지? 요런 식으로 구분 정리되어 있는 게 근현대사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은 얘네들 하나씩 끌고 나와서 볼 텐데, 일단 제일 먼저 근대 정계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갑시다. 정치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 근대 정계 정치사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 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난 일 한번 찾아보자. 대체 이 개항 전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항 전후사는 말 그대로야. 개항 전의 이야기, 그 다음에 개항의 이야기, 개항 후의 이야기, 요렇게 세 개야. 개항 전의 이야기는 뭐니? 그냥 대원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의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개항은 조약입니다. 조약의 내용을 순서대로 물어보는 파트예요. 그 다음에 개항 후 그러면은 뭐고? 얘 이제 개화 정책이다. 개항 이후에 나타나고 전개되던 개화 정책들을 외우시면 돼. 다인 거야. 그죠? 그러고 여기가 60년대고 70년대고 80년대입니다. 10년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60, 70, 80년대 10년 단위로 나타나는 위정 척사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건 너가 이제 곧 기출을 쭉 풀어보시면 결국 이 주제밖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본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주제들을 그냥 외우세요. 내용 별거 없다. 별 내용 없으니까 요 네 가지 주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사건사라 그러지. 사건사는 여러분들아 이모군란부터 해가지고 대한제국까지야. 그죠?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을미개혁,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독립협회,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이제. 요 6개에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를 하시는데, 요 사건사는 말 그대로 사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가지고 내죠. 원인 전개 결과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박스에 넣어놓고 이 사건의 배경으로 오른 것은 또는 이 사건 이후에 보이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인과관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져.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놔야 될 거는 뭐다? 개혁 아니다. 각 사건들이 이야기하는 개혁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혁안 서너 개 던져놔놓고 이게 뭐냐 물어봅니다. 또는 갑신정변의 14개 조선강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도 내고요. 개혁안은 무조건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구한말의 이야기제. 우리 보통 구한말이다 그러면 대한제국 말이다. 알았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설립이 되고 이 대한제국이 전개되다가 1905년 을사늑약으로 너그 나라 외교권이 빼앗기제. 그죠? 그러고 1910년 국권이 비탈이 됩니다. 그래서 외교권을 빼앗기고 국권이 비탈되는 요 사이가 보통 우리가 대한제국 말 해가지고 구한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기의 상황, 위기의 상황 아니야. 그죠? 한마디로 좀 졸된 상황이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의병이요. 무장투쟁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자 라는 일들이 터져나오고 또 하나는 애국 계몽이요. 실력 양성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자 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병의 모습과 애국 계몽의 모습을 보면 되는 거지. 의병은 그냥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세 개야.
이 세 의병의 특징을 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은 단체야.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안회부터 해가지고 신민회까지 이 단체들의 활동을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 다 했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근대전개 정치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아, 특히 근현대사는요, 단원의 제목이 그대로 문제 출제 주제다. 알았죠? 결국에 다 보면 이제 알겠지만 다 이 주제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는 크게 볼 건 없어. 단지 잔잔하게 외울 것들이 좀 있어. 이 말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제일 먼저 개항전후사 들어가 보죠. 자, 개항전후사의 첫 번째가 개항전인데, 자, 그 전에 19세기 말의 모습이야. 1860년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되겠지? 그러면은 요게 그냥 우리가 순서로 쭉 이어지면은 뭐 굳이 이걸 제가 따로 말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정근대사 시작하고 근현대사 따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조선 후기랑 근대 전개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 부분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그럼 19세기 후반의 국내 상황은 어때요? 국내 상황은 정치적으로 개판이제. 그잖아.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세도 정치가 전개가 됩니다.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의 모습이야. 그죠? 세도 정치라는 게 뭐니? 특정 가문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제. 그지? 특정 가문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다. 안동김씨라든지 풍양조씨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나라 운명 얘들이 좌지우지하제. 그죠? 이들이 어떤 관청을 장악하는데? 비변사, 그렇죠? 이 비변사라는 관청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저거 마음대로 조선을 주 흔들고 있을 때다. 알았죠? 그러니까 저거 마음대로 주 흔들고 있다. 견제할 세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심지어 뭐까지 하디?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되겠지? 이렇게 정치가 개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은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런 힘이 없거든. 그죠? 그래서 정치가 개판인데 왕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때가 이른바 조선 후기 세두정치 시기 이야기야. 되겠나?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경제는 어때? 야,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새끼들이 정치하겠니? 아니야. 저 본전 뽑기 바쁘지? 그죠? 그래서 삼정이 극도로 문란해지죠. 우리 여러분들아 보통 삼정이다 그러면은 그냥 세금행정 제도라 보면 된다. 그치? 뭐가 있는데? 전정, 그렇지? 그 다음에 군정, 그 다음에 환곡, 요런 세 개를 보통 삼정이라 그럽니다. 세금 제도야 그냥. 되겠지? 근데 너가 일반적으로 있잖아. 뭐 다 알겠지만은 조선이든 고려든 기본 세금행정 제도가 뭐가 있니? 그러면은 전세, 공납, 역이라는 게 있지. 그죠? 전세는 어디 붙이는 세금이니? 땅에다가 붙이는 거야. 공납은 가구당 붙이는 세금이다. 특산물이지. 역은 대가리에 붙이는 인두세다. 알았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르지. 다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세금을 때리고 있었는데 얘가 조선 후기 들어가잖아.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는 전세 제도가 영정법으로, 공납은 대동법으로, 역은 균역법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조선 후기다. 그자? 그 다음에 영정법은 똑같아. 땅 기준으로 붙이는 거야. 근데 대동법은 뭐니? 원래 호 기준이지. 가구당 특산물인데 대동법 역시 땅 기준으로 결당 12두제. 그죠? 그리고 균역법, 이 역중에서 이제 군역의 제도가 바뀐 거 아니야. 그죠? 원래 군역은 몸으로 때우는 거야. 몸으로 때워서 이제 군발이를 하든지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뭘로 바뀌니? 수포제로 바뀌거든. 군포를 냅니다.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낸다. 얼마? 2필. 그러니까 2필 군포 내고 군대 안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폐단이 생겨. 2필만 내면 된다 해놔놓고 3필, 4필. 1년에 한 번 내면 된다 해놔놓고 2번, 3번 걷거든. 그 백성들이 다 자빠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고민하다가 내놓은 개혁안이 뭐다? 2필을 1필로 줄여줄게.
그리고 나머지 한 필은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한 필을 부담하자. 그러니까 농민은 한 필만, 나머지가 나머지 한 필, 해가 두 필을 맞추자. 이게 균역법이야. 알았지?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은 한 필만 내면 되고 나머지 한 필은 왕실에서 부담을 한다. 어장세, 염세, 선박세라는 이름으로. 그지? 그 다음에 지주들이 부담을 한다. 결작이란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일부 잘 사는 상류층들이 부담을 하재. 선무군관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 필을 보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균역법의 실시로 결작이라는 게 나오지. 이것이 땅 기준으로 붙이는 거잖아. 되겠나? 그래서 원래는 기준이 다 다른데 조선 후기 이런 제도 변화의 결과가 전부 다 뭐니? 제세의 전세화 이래 부르죠. 모든 세금이 전세처럼 된다는 말이야. 알았니? 이게 전정이야. 되겠어?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세금을 먹이는 기준이 졸라 간단해진 거지. 몇 평 있어? 에다가 곱하기야 그냥. 알았나? 그럼 그 곱하기 얼마 붙이니? 영정법으로 결당 얼마를 걷어? 4두야. 배동법으로 결당 얼마 걷니? 12두야. 결작이라 그래서 결당 얼마를 걷니? 2두야. 처음 듣니? 아니지? 그죠? 반응을 좀 하자, 이씨. 그죠? 요래 걷잖아. 그리고 조선 후기 여러분들아 훈련도감이 만들어지제. 훈련도감에서는 삼수병이 있잖아. 삼수병은 직업군이죠. 그 삼수병한테 월급 주려고 새로운 세금을 하나 걷죠. 그게 뭐다? 삼수미세라고 하제. 그 삼수미세로 얼마를 걷냐면 2.2두를 걷거든. 따라서 조선 후기는요. 법적으로 토지 1결당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니? 20.2두야. 되겠지? 이게 전정이야. 그 다음에 군정이란 건 뭐고? 어쨌든 우리 집에 여러분들아 남자 정남이 하나 있지? 그럼 어쨌든 뭐는 내야 되노? 군포 한 필은 내야 돼. 알았죠? 이게 군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땅이라고는 씨발 그지 송골 꽂은 것도 없다. 라면 전정 안 내. 우리 집에 남자는 씨가 말랐다. 군정 안 내. 세금 안 내도 돼. 알았죠? 그럼 황곡은 세금 아니대. 황곡은 너 그냥 황곡이야. 곡식을 돌리는 거잖아. 의창, 사창 이게 황곡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쌀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아야 되지. 갚을 때 내는 이자야 그냥. 되겠나? 요게 삼정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땅이 하나도 없다. 세금 안 내지? 남자 씨가 말랐다. 세금 안 내지? 난 굶어 죽을 거야. 쌀 안 빌리지? 얘도 안 낸다. 그럼 법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하나도 없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 삼정이 어떻게 문란해지지? 언제? 요때. 어떻게 문란해지니? 별하별 핑계를 대면서 원래 그대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기 시작하는 게 문란상이야. 이거는 징결, 은결, 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결은 여러분들아 뭐고? 황무지에다가 세금 때리는. 은결은 없는 땅에다가. 도결은 원래 그대 될 액수 이상. 그래서 법적으로는 20.2두지만 실질적으로는 결당 100도 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상은 뭐고? 군정은 16에서 60세 사이에 남자들이 부담하는 거지, 군포. 그죠? 근데 16살 안 됐는데 군포를 내게 해. 60살 넘었는데 군포를 내게 해. 심지어 돌아가셨는데도 군포를 내라 그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린아이한테 걷는 군포를 뭐라 부르니? 황구첨정. 황구야, 황구. 노란 주둥이야. 노란 주둥이 뭐야? 뿅아리다. 똥개를 말하는 거 아니다. 알았죠? 노란 주둥이 뿅아리야. 어린아이라는 말이야. 어린아이를 정남에 첨가하는 거지. 태어난 지 2달 됐는데 22살. 그래서 걷어가는 거야. 되겠죠? 60살 넘었는데 강년체 나이를 하강시키지. 그죠? 나이를 하강시키는 거야. 몇 살이야? 72. 에이 씨발 동안이구만. 55. 응. 이래 걷어가는 거야. 강년체 하시오. 심지어 돌아가신 분한테 걷는 거는 백골징포. 그래. 그래서 못 버티겠다 도망가면은 옆집한테 걷어. 옆집도 도망가면 친척한테 걷어. 그죠? 족징, 인징 그러지. 이런 식으로 걷어가. 이게 군정의 문란상. 황곡은 안 빌린다 하는데 강제로 빌려줘. 넉대.
강제로 빌려와가 보면은 모래하고 섞여 있네, 분석. 갚을 때는 온전한 쌀 한 가마니를 갚도록 하는. 요게 삼정이고, 이게 삼정의 문란상이야. 알았지? 이게 언제? 세도정치 시기 때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되겠나? 그죠? 이래 되니까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니? 밀란 터지지. 씨발 못 참겠다, 쟤. 그죠? 그래서 어떤 밀란이 터지도노? 바로 순조 때 홍경래난, 철종 때 임술밀란 등이 마구 터져 나와요.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담에 못 이겨서 도망가는 애도 나오고, 돈 좀 있는 애들은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양반으로 신분 올려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신분제도 굉장히 흔들리고. 되겠나요? 요게 19세기 말의 국내 상황이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다. 그 다음에 국외 상황은요. 이양선이 출몰하제. 모양이 다른 배야. 한마디로 제국주의 서양 세력들이 출몰하는 거야. 이 제국주의 서양 세력들이 여러분들아 등장을 하제. 얘들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달라든다.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시 여러분들아 생물학적 진화론, 이제 다윈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생물학적 진화론이 있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용불용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지배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동물 세계가 발전했다라는 거야. 이거를 당시 사회학자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한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인간 사회도 발전한다 라는 논리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거는 뭐다? 서양 세력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론이다. 알았죠? 이런 사회 진화론을 내세우면서 여러분들아 동양으로 등장,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너그 나라 주변에 있던 중국의 문호가 열리이제. 중국의 문호를 연 건 누구야? 영국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뭔데, 난징 조약, 에로우 사건을 통해서 난징 조약 체결됐다가 결국에는 베이징 조약까지 들어가제. 이 1860년 베이징 조약을 계기로 중국의 문화가 이제 완전히 열려버려. 근데 이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준 게 누구니? 러시아가 중재를 해준다. 이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준 대가가 뭐니? 얘네들 연해주 가져간다. 됐지? 그치? 연해주가 어디니? 라고 하면은, 여기 나라 요래 있고, 중국 나라 요래 있고, 쪽발 나라 요래 있고. 자, 이래 있으면은 여러분들아, 여가 러시아야. 그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후발 제국주의 국가가 돼. 그래서 얘도 식민지를 개척하고 싶어. 막 내려가야 되겠지. 그죠?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쪽에 있는 항구들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리거든. 그래서 배가 못 떠요. 그러니까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항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 부동항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를 가져가. 요게 연해주야. 알았지?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서 이제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너그 나라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진 곳 중에 하나가 연해주거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져가는 거죠. 되겠나? 요렇게 연해주를 가져가고 딱 보니까 씨발 여기 눈에 딱 띄지 너그 나라. 이거는 씨발 삼면이 바다고 전부 다 부동항이지. 그죠? 그러니까는 조선을 잡으면은 본격적으로 내려올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너그 나라가 뭔데? 러시아에 레이더에 들어오고, 일본이라는 새끼는 너그 나라 발판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새끼거든. 그죠? 그러니까는 일본 새끼랑 러시아랑 많이 한판 붙는 거야. 그게 나중에 나타나는 러일 전쟁으로 일어나는 거다. 됐죠? 자, 어쨌든 요 연해주를 가져가게 되고, 너그 나라 입장에서는 뭔데? 서양 놈들과 처음으로 국경을 물었지. 그죠? 그래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태야. 그리고 중국, 이 문호가 열리고 난 다음에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뭐라 그러나 그러면은 양무운동이야. 서양 무기운동이제. 양무운동의 중심 사상이 뭐니? 중체서용이라 그런다.
몸체는 중화의 것을, 쓰이는 것은 서양의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문화는 바꿀 필요 없다. 우리 중국의 정신문화가 세계 최고다. 뭐만 바꾸면 되니? 물질문화만 바꾸면 된다. 무기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게 서양의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야. 자,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도 문호가 열려. 일본의 문호를 여내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일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게 나오죠. 되겠나? 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이 여러분들아 바로 체결이 되고,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몇 년 늦게 문이 열린다. 되겠나? 별건 없어. 그러고 이 일본이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일본의 근대화 운동을 뭐라 그래? 메이지 유신이라 그러지. 그리고 일본 근대화 운동의 방법이 뭐니? 라고 하면은 문명 개화론이다. 되겠죠? 그럼 일본의 근대화 방법인 문명 개화론은 한마디로 뭐야? 정신문화부터 바꾸자입니다. 알았지? 정신문화부터 서구화시키고 그 다음에 물질문화도 바꿉시다. 중국은 뭐라고? 정신문화는 놔두고 물질문화만 바꿉시다. 됐나? 그치? 누가 옳은지는 뭐 알 수는 없죠. 그치? 알 수는 없는데 뭐 그래?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국의 중체 서용은 뭐고, 내가 텔레비를 보는데 그죠? 원빈을 본 거야. 그 간첩으로 나오는 영화 뭐지? 공조. 공조 맞나? 현빈. 내 뭐랬는데? 현빈. 그죠? 공조 맞습니까? 그거는? 간첩으로 나온 거. 그걸 봤어. 와, 씨발, 슈트가 너무 찌재. 그죠? 그래서, 씨발.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가 원빈 슈트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입은 거야. 그럼 내가 원빈이야. 라고 하는 게 얘야. 껍데기만 바꾸면 된다, 쟤. 얘는, 일단 몸을 씹어 원빈 몸으로 만들자제. 자꾸 원빈이 왜 나오지? 걔 본지도 오래됐는데 현빈 몸을 먼저 만들자. 그러고 현빈이 입은 슈트를 입자. 얘가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뭐 누가 맞다라고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서로 전혀 달라. 알았지? 그런데 이건 세계사다. 세계사는 우리 한국사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건 말라 이야기했니? 얘네들의 이름들아 근대화 방법이 너네 나라 온건개화파에 영향을 줬다라는 사실이고, 얘네들의 근대화 방법이 너네 나라 급진개화파에 영향을 줬다라는 사실을 끌고 오기 위해서다. 알았지? 그래서 너네 나라 온건개화가 말하는 근대화 방법이 뭐야? 동도서기론이라는 거야. 도는 동양의 것을, 그릇은 서양의 것을. 그러니까 중체 서양과 같은 맥이다. 그죠? 그러니까 너네 나라 급진개화파는 똑같이 문명개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되겠나? 그치? 자, 요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19세기 말에 너그 나라의 국내, 국외 상황. 한마디로 국내 상황은 정치가 개판이 되면서 왕권은 떨어지고 민심은 불안한 상태. 국외 상황은 뭔데? 서양 세력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너그 나라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 됐니? 요게 조선 후기의 상황이야. 알았죠?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 누가 나옵니까? 대항전이 이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정책 외우시면 됩니다. 됐지? 그치? 이 흥선대원군인데 이 고종의 아버지야. 그치?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지. 그치? 왕 아버지는 왕 아이가? 왕 아들이 왕이야. 맞아. 왕 아버지는 왕이야. 그치? 근데 이 왕이 자기 왕위를 이어줄 자기 자식이 없지.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친인척을 찾아가는 거야. 친인척 찾아가 그 친인척의 아들이 왕이 되지. 이렇게 이름들아 반계 직계가 아니라 반계가 왕이 됐을 때 이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그럽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나라 조선은 대원군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다들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지 아들이 왕으로 추존이 된 거거든. 그래서 대원군 죽고 난 다음에 대원군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이 고종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살아있는 대원군이라고 그러고, 거기 이제 흥선대원군이야. 그러니까 원래 대원군은 여러분입니다만 우리가 그냥 편의상 대원군 그러면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 아들이 왕 된 게 언제야? 63년이제.
그래서 지가 일종의 여러분들아 이제 대리청정을 하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합니다. 73년에 이제 물러나는데 73년 대운군이 물러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니? 최익현이라는 분입니다. 됐죠? 자, 너가 이제 여러분들아 교재 한번 볼까? 교재 보시면 오른쪽 박스에 면함 최익현 해가지고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지? 그죠? 자, 보면은 대운군 하야상소를 올렸죠. 그리고 제주도 유배 갔고요. 그 다음에 개항 반대 상소 올립니다. 그러다가 흑산도 유배 갔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상소문 올리제 출처라 대표적으로 보고팔도 3인 나중에 일제강점기 할 때 사료가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그렇지? 그럼 이 사료가 나오고 사건을 물어보면 을사늑약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이 사료 던져놔놓고 사람 물어보면 최익현이 답이 되는 거다. 됐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의병 일으키셨죠. 대표적인 을사의병장이야. 됐죠? 최익현 선생이 자기 부하장수는 아니죠. 자기 부하죠. 임병찬이라는 분과 같이 의병을 일으키셨죠. 그랬는데 올라가다가 자신 체포된다. 임금님의 군대랑 광군과 부딪히니까 나는 쪽발이 새끼들이랑 싸우려고 의병을 일으켰지 임금님의 부대랑 싸우려는 건 아니야. 라고 자신 체포되십니다. 그죠? 자신 체포됐는데 일본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대마도로 끌려가요. 그래서 대마도에서 아무것도 안 드십니다. 그지? 굶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 그래서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죠? 너그 굶어봤잖아요. 다이어트를 좀 해본다시고, 여러분들아, 한 번씩 굶잖아. 여러분들아, 이틀 있노, 씨발, 그죠? 한 2끼? 굶으면은 여러분들아, 자기 집은 20층인데 1층에서 무슨 반찬 하는지 다 안다. 그죠? 코가 극도로 발달하지? 그죠? 환장해.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밥을 안 줘가지고 막 벽을 긁으면서 배가 고파 석을 퍼먹으면서 씨발 밥 좀 이러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죠? 밥을 계속 줬다. 그지? 그래서 삼시세끼 밥을 계속 줬어요. 근데 그 밥을 앞에 쳐다보고 있으면서 안 드신 거예요. 이 인간이 아닌 닌겐이 아니야, 이분은. 그죠? 인간계를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진 봤나? 꼬장의 대명사처럼 생겼다. 그죠? 동그란 안경을 탁 써주고 이렇게 탁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입이 딱 일자로 탁 돼 있습니다. 입을 다물었을 때 있죠? 입이 탁 일자로 탁. 이런 분 계신다? 지 혼자 이라고 입을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평상시에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입이 이렇게 일자로 탁 담겨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심이 곧은 분들이 일자로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런 분이 많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애국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사랑을 하면 힘들다, 서로. 그죠? 이런 분들은 서로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다 일자로 탁 꿋꿋이, 우리 신채호라는 분의 사진을 봐도 입이 진짜로 한 일자로 탁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이죠. 이 최익현 선생이야. 이분은 여러분들아, 개항기 때 어떤 일화도 있노? 세수를 하실 때 허리를 안 숙였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온 곳곳에 쪽발이 새끼들이 있으니 내 세수한다고 허리를 숙이면은 쪽발이 새끼한테 허리를 숙이는 거다. 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못하겠다라고 서서 세수하셨던 분이에요. 찰파닥. 그죠? 그래서 세수 한번 하면 씨발 목욕이 되겠지? 그죠? 그랬던 분입니다. 이 최익현입니다. 인물. 원래 근대 정계라는 부분에서 사실 인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완전 대놓고 인물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선지의 인물 설명이 나오기도 해. 알았죠? 어쨌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최익현 선생이다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됐죠? 자, 이 최익현 선생의 상소로 이제 여러분들아 결국에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지. 친정이라는 건 친히 정치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용군이 이제 물러난 거야. 고종이 73년에 왕이 된 거 아니다. 고종이 즉위한 건 63년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대원군 집권 시기 요 10년 동안의 정책을 보시는 거야. 대원군의 대내 정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대원군의 대내 정책은 뻔하잖아. 뭐 있더노? 지금 왕권이 약해져 있지. 뭐 해야 되니?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 그 다음에 민심이 지금 극도로 불안하잖아. 민생을 안정시켜야 돼. 이 두 가지의 정책이 뭐가 있냐? 끝이야. 자, 그럼 보자. 먼저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동그라미 탱 쳐놔라. 제일 크게, 제일 빨리, 제일 시급해야 될 게 뭐니? 줄 쳐라. 세도 정치 타파제. 세도가 집안을 날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세도가 집안을 어떻게 날릴래? 자, 일단 능력 위주로 관리를 뽑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줄 쳐라. 뭐, 과거제 폐지는 아니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을 천명하였다. 아니다. 능력에 따른 관리 등용을 천명한 건 맞지만 과거제를 폐지한 건 아니야. 너네 나라 과거제 폐지는 언제야? 가부개혁이다. 가부개혁 때 폐지가 되는 거야. 폐지된 건 아니야. 그럼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겠다. 무슨 뜻이니? 어쨌든 액면가는 뭐니? 세도가 집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뽑고, 세도가 집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뽑고, 이게 아니라 능력 되면 뽑을게 이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세도가 안 뽑는다. 알았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천명을 한다. 그러고 종친과를 신설하죠. 종친과는 여러분들아 전주희 씨가 치는 시험이야. 알았지? 그렇지? 그러고 여러분들아 기억하자. 제일 큰 거지. 비변사 없애버립니다. 세도가 집안에 가장 큰 세력 기반이 있던 비변사를 날려버리지. 그리고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기능은 의정부, 그 다음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군사적 기능은 삼군부, 즉 의정부, 삼군부의 기능이 부활되는 거야. 강화되는 거야.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니? 두 번째는 줄 쳐라. 경복궁을 중건하제.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기 위해서. 너네 나라의 전궁이었던 경복궁이 언제 없어졌니? 임진왜란 때 불탔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덕궁 다 불탔거든. 근데 다 불타버리고 난 다음 광해군 때 새로 만든 거는 창덕궁입니다. 경복궁은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외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이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다시 중건을 하게 되는 거야.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영건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를 하재. 그리고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줄 쳐라. 원납전. 원납전은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이다. 일종의 자진납세제. 그죠? 그래서 원에서 납부하는 세금이야, 세금. 근데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에서 납부한다라고 안 하고 원망하고 납부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비아냥거렸던 그런 일종의 자진납세금. 그 다음에 줄 쳐라. 당백전. 당백전은 일당 100이다. 당백전 한 냥이 100냥이라는 뜻이야. 즉 지금으로 치면 뭐야? 100만 원짜리 수표 막 찍어낸 거야. 그죠? 그럼 당백전 발행의 결과가 뭐겠니? 통화량 증가제. 통화량이 늘면은 물가 같이 뛴다. 통화량 곡선하고 물가 곡선은 같이 움직인다. 알았죠? 즉 인플레이션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당백전이 발행된 연도를 보면은 여러분 만 1년이 안 되지. 그지? 연도상으로는 1년이 넘어갔습니다만은 6667이니까 그죠? 기간 따지면 만 1년이 안 돼. 만 1년 안 되고 중단이 돼. 물가가 너무 뛰어버렸거든. 그렇지만 이걸 중단하고 대신에 줄 쳐라. 청전이란 걸 수입 유통한다. 청전은 중국 돈이야. 청나라 돈이야. 역시. 알았죠? 그래서 당백전 발행을 했다가 물가가 폭등하니까 바로 중단. 그런데 다시 청전을 수입 유통시켜버려. 물가는 그대로란 말이야.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알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돈을 모으는 거야. 그리고 결두전, 성문세, 양반들의 묘지림도 벌목하고 백성들 요육동원 들어가고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복궁을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 제목 밑에 보니까 양반의 불만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들의 불만까지 같이 나온다라고 돼 있지. 되겠다. 자, 그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니? 법전이 편찬됩니다. 그죠? 최소한 2개는 외워놔라. 대전회통, 육전조례. 대전회통과 육전조례야. 되겠죠? 그치? 너가 조선의 기본법전이 뭐고? 경국대전이다. 조선의 기본법전은 경국대전이제.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이 된 이게 기본법전이야.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이 이제 계속 보완되면서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선 말할 때 그냥 묶어서 외웁시다. 그러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하고 대전회통, 육전조례. 그래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육전조례 묶어서 외우자 그랬죠. 그래, 요거는 영조, 요거는 정조,
요거는 고종 때 나옵니다. 되겠지? 그래서 고종, 즉 흥선대원군 때 이름들아 바로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를 편찬을 하죠. 이외에 종부조례라든지 올해평고 이런 것들로 나옵니다만은 요 정도 외워둡시다. 다 있어. 이게 대원군 때 대내정치, 뭐 왕권 강화 정책이야. 타이틀을 떼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만도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경복궁 중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법전 편찬이야. 되겠죠?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민생안정책으로는 다른 거 없어. 삼정의 문란을 개혁을 하재. 삼정이 뭔지는 봤지? 그러면은 이 삼정의 문란 어떻게 개혁할래? 전정 같은 경우에는 양전사업, 군정 같은 경우에는 호포법, 황곡 같은 경우에는 사창제재. 호포법으로서 걷는 거. 호포가 뭐니? 가구 단위로 포를 걷겠다다. 이렇게 걷은 포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동포라고 합니다. 동네 단위로 걷는다고 해서 동포라고도 한다. 알았죠? 그리고 줄쳐놔라. 이 호포법은 드디어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도록 했던 거다. 양반들도 군포를 징수하는 거다. 됐죠? 그지? 이런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면서 민생안정 들어갑니다. 별거 없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밑에 보시면 왕권 강화 더하기 민생안정이라고 한 게 뭐가 있니? 서원철폐가 있다. 서원철폐령 내립니다. 자, 서원을 철폐하는 과정에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있노? 줄쳐라. 만동묘를 날리제. 자, 오른쪽 박스에 설명해놨다. 만동묘 대보단. 만동묘는요, 만절필동 줄임말입니다. 만번을 꺾어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라는 뜻이거든. 이거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유지로 만든 게 만동묘라는 건데, 이 뭐 아는데야, 임진왜란 당시 너그나라에 원군을 보내주었던 명나라 임금 신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이게 만동묘야. 이게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라고? 숙종 때 만들어졌지. 숙종 때 이미 명나라 망하고 없다. 청나라다. 청나라가 너그나라 쳐들어온 게 호란이잖아. 그게 인조 때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명나라는 이미 망해도 예전에 망했지. 그럼 망해버린 명나라 임금의 표를 모시고 은혜를 꼭 갚겠다라고 계속 제사 지내는 거야. 이게 명에 대한 너희 나라 조선의 4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만동묘야. 알았지? 대보단도 같은 용도야. 단지 대보단은 창덕궁에 있는 거예요. 만동묘는 화양동에 있는 거고요. 자, 근데 갑자기 서원을 철폐하는데 이 만동묘를 왜 먼저 날려버리니? 이 만동묘를 관리하는 서원이 화양동 서원이야. 그리고 만동묘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화양동 서원의 위세가 제일 셌거든. 그죠? 그러니까는 서원을 날리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대가리부터 쳐야 되겠지. 대가리가 화양동 서원인데 이 대가리 힘의 근원이 뭐니? 만동묘거든. 그래서 만동묘를 먼저 날려버립니다. 그죠? 그러고는 화양동 서원을 비롯해서 전국 600여 개 서원을 다 쨌다. 47개 제외하고 전부 다 짠 거 아니다. 주쳐라. 47개 제외다. 47개 제외를 뭐 37개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는 안 만듭니다. 알았지? 그냥 모든 서원을 철폐했다.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전부 다 짠 건 아니다. 47개 제외한 나머지 600여 개를 째버린 거야. 되겠죠? 이게 대원군 때 서원 철폐가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지? 자, 이게 대원군의 대내 정책이야. 한 개는 읽어라. 뭐 이게 근대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개혁은 아니었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원군의 대외 정책이죠. 야, 너가 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지금 여기에 맞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서양 세력들이 밀고 들어올 때 처음부터 나 너가 식민지로 만들 거야 라고 들어오진 않습니다. 뭐라면서 들어오니? 나랑 장사하자라고 들어온다. 장사하자라고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가져가다가 결국에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 그러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 그러지. 장사 안 하겠다야. 옛날에 이거 쇄국 정치라고 했던 거야. 나라 문을 걸어 잠궈 버린다 라는 것이었는데 좀 더 유하게 그냥 통상 거부 정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원군의 대외 정치인데 대원군의 대외 정치는 더 간단해. 1866
1868, 1871, 1866, 1868, 1871 그래 놓고 1866년에 병인 양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박해 1868년에는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7하나에 신미 양요 그 다음에 첩화비의 건립 다 있다. 이게 대원군의 대외정치다. 됐지? 1866, 1868, 1871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들 순서로 외우세요. 대원군의 대외정책 문제에 병인 양요에 대해서 병인 박해, 병인 양요 그죠? 병인 양요를 던져놓고 병인 양요 내용 중에 틀린 거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대원군의 대외정책 가지고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 형태는 뭐니? 이 사건들의 내용을 써놓습니다. 기억, 이연 이렇게. 그래 놓고 문제는 뭐니?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이래 물어보거든요.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라고? 순서 외우세요.